자, 오늘은 이제 호흡을 할 텐데요. 호흡을 할 텐데, 자, 페이지 찾아봅니다. 페이지 어디냐면 페이지 72페이지 호흡 한번 봅시다. 자, 또 달려봅시다. 원래 이 생각 파트가 암기 파트입니다. 누가 다 암기게 하는데 본질은 암기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요한 키포인트를 찾고 그 중요한 키포인트에 관련되어 있는 원리를 최대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한 번 정도 복습하게 되면 생물 파트를 정보하는 데서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우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원리를 파악한다면 암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본교재 있죠? 본교재 그 챕터별로 맨 앞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어떤 사이트에 연결되고요. 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본교재 나와 있는 데 보면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들 있죠? 그것이 QR코드로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물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QR코드를 찍어서 빈칸 채우기를 여러분 좀 하시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QR코드 꼭 찍으시고요. 오케이. 자, 오늘 한번 호흡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호흡이라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생물에서 말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호흡과 좁은 의미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호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에서 말하는 호흡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서 말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모두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호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호흡의 반대 개념이 내호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물에서 말하는 진짜 호흡인 바로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호흡입니다. 근데 이거 중에서 아까 내가 생물에서 말하는 진짜 호흡이라고 했는데 진짜 호흡은 바로 세포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외호흡과 내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설명을 드리면 다시 연결되겠습니다만 이 외호흡과 내호흡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그래서 실제로 호흡의 본질은 세포호흡이고 이 외호흡과 내호흡은 이러한 우리가 호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호흡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포팅 해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외호흡 또는 내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가 다시 정리할 것이고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쉬기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을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숨쉬기 운동을 할 때 바로 폐라고 하는 기관을 걸게 됩니다. 자, 이 폐라고 하는 것은 양쪽 가슴에 분포하는 공기 주머니인데 이 폐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요. 우리 입을 통해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뻗어나가는 기관지가 있고요. 기관지 아주 가느다란 가지가 있고 여기에 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이 되고 이게 기관지가 되는데 여기 폐 속 안에는 공기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근데 공기주머니가 커다랗게 있지 않고 작은 포도송이처럼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쭉쭉쭉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작은 공기주머니 하나를 우리 바로 뭐라 불러? 폐포라 불러요. 이거를 폐포라 부르고요. 이 폐포에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 필요 없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 폐포는 바로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준다.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주고 표면적을 넓혀주기 때문에 기체 교환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바로 폐포, 작은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폐포가 표면적을 높여서 기체 교환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연결해서 이 표면적을 넓혀서 우리 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장의 융털, 뇌의 주둥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적을 넓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폐포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 폐포는 공기주머니야.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쪽 부분을 바로 폐포라고 해요. 이 안쪽 부분을 폐포라고 부르고 이게 폐포만 공기주머니만 덜렁이냐 그렇지 않고 이 공기주머니를 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이 아주 파이프가 굵은 혈관이 아니라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관이 바로 이 폐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폐포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요.
여기 안에 빈 공간이 있고요. 여기 빈 공간을 페프라고요. 그러면 혈관이 감싸고 있다? 그러면 혈관이 감싸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아, 피가 들어오는 길이 있고 피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겠네? 당연하지. 그래서 피가 들어가는 길이 있고 피가 빠져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포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 얘를 우린 혈관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렇지, 폐동맥이야. 얘가 폐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폐정맥이 되겠지. 폐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출발했죠. 그쵸? 심장에서 출발했고, 심장에서 특히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얘는 무심실. 그렇죠. 우심실에서 출발했어요. 우심실에서 출발한 폐동맥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정맥은 폐포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가겠지. 근데 어디로 들어갈까? 좌심 방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다 저번에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출발한 폐동맥과 그 다음에 폐를 거쳐서 빠져나가서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피의 성분 한번 보자. 저번에 우리가 폐순환하는 과정에서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가 바뀐다고 했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럼 얘는 파이프는 동맥인데 안에 흐르는 피는 CO2가 많은 정맥들이 흐를 거고요. 폐정맥은 파이프는 정맥이지만 안에 흐르는 피는 산소가 대단히 많은 동맥들이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O2가 많은 피가 들어와서 산소가 많은 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이 폐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CO2와 산소의 어떤 교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교체가 바로 뭐라고 불러? 기체 교환이라고 불러. 그러면 CO2를 많이 담고 와서 여기 왔단 말이야. CO2를 많이 담고 왔어요. 여기에 CO2를 많이 담고 와서 이 CO2를 어떻게 할까? 폐포트로 넘겨주는 거야. 그렇죠? 후폰 넘겨주고 다시 폐포에 있던 산소를 받아서 빠져나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폐포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체 교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기체 교환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여기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첫 번째 언급했던 이 과정을 바로 외호흡이라고 해요. 그럼 좀 이제 실마리가 풀리지? 그럼 외호흡과 내호흡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호흡인 세포 호흡을 일어나게끔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본다면 바로 이 외호흡과 내호흡은 기체 교환 과정이에요. 기체 교환 과정을 바로 외호흡과 내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바로 외호흡이라 부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2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산소는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CO2가 이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갈까? 왜 산소가 폐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할까? 이거 바로 농도 차이 때문입니다. 농도 차이인데 CO2만 본다면 여기가 고농도야. 여기가 저농도야. 그래서 고에서 저로 이동해. 근데 산소를 본다면 산소는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야.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양쪽에 교실 끝이 있는데 이쪽 끝에서 딸기 향수를 오픈시켰어요. 저쪽 교실 끝에서는 포도 향수를 오픈시켰어요. 그럼 딸기 향수와 포도 향수가 되겠다. 바뀌겠지. 요 중간에 만나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서 기체가 교환된단 말이야. 맞지? 그것처럼 CO2는 여기가 고농도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산소는 여기가 고농도니까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체 교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산을 통해 일어나는 거야.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확산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확산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 등장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농도라는 단어는 액체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액일 때 물속에 얼마나 녹아있어 라고 하는 걸 농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기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체를 농도라는 단어로 표시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색해요. 여긴 뭐가 산소가 고농도야, 여기 산소가 저농도야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빽다가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색해요, 느낌이.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농도라는 단어 대신에 분압이라는 단어 써요. 분압. 그래서 이쪽은 CO2 분압이 어떤 거야? 높은 거야. 이쪽은 CO2 분압이 낮은 거고 산소 분압이 높은 거고 산소 분압이 낮은 거야. 따라서 이 기체 교환 과정은 확산 현상인데 무엇의 확산이 무엇에 대한 확산이냐? 농도 차이에 있는 확산이 아니라 뭐야? 기체 분압 차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기체 분압 차이. 기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과정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 과정을 기체 교환에 부르고 기체 분압 차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O2의 분압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모세혈관과 페니까 없는 있네. 그래서 여기 모세혈관과 여기 폐포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에 CO2 분압이 높을까? 모세혈관의 CO2 분압이 높은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산소의 분압을 비교한다면 모세혈관과 폐포에서 산소 분압을 비교한다면 폐포 쪽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기체가 이동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바로 그 과정을 뭐라 불러?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볼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만약 낸다면 이렇게 문제를 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 있고요. 이쪽이 분압이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치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CO2 분압이고요. 여기가 O2 분압이에요. O2 분압. 그래서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다 치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서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념은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논리로 한번 따져보자. 원리로 따져보자. 자 보자. 먼저 A점을 보게 되면 CO2 분압과 산소 분압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높지? 산소 분압이 더 높지? 이쪽 B는 산소 분압이 낮고 CO2 분압이 어때요? 높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는 혈액이 A 쪽에서 B 쪽으로 흐를까? 아니면 B에서 A로 흐를까? 이 과정에서 P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P는 처음에 왔을 때는 CO2 분압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기체 교환을 하고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 CO2 분압이 낮아지고 산소 분압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는 CO2 분압이 높고 산소 분압이 낮았지만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CO2 분압이 낮아지고 산소 분압이 높아졌으니까 빠져나갈 때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혈액의 이동 방향은 A에서 B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야?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개념이고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지?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B라고 하는 혈관은 바로 폐동맥이 되는 거고요. 폐동맥이 되는 거고 여기가 폐정맥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혈액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산소와 CO2의 분압이 바뀌는 이유는 바로 기체 분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씹지 마시고요. 이해되죠? 직접적으로 이해되죠? 네, 두 번째 씹혔고요. 네. 이해되죠? 씹힌 것도 아니고 안 씹힌 것도 아니야? 들든 말든 이해라고 했어요. 자, 개념은 요거고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폐플레이트의 기체 교환 과정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 운동을 한번 보자. 숨쉬기 운동을 다른 말로 호흡 운동이라고 해요. 자,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을 들이마시는 건데 이 호흡 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어떤 초를 두고서 불을 끌 거야. 숨 내쉬어야 되겠죠? 호 하고 숨을 내쉬겠지. 그렇죠? 그래서 호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셔볼까? 이렇게 마시겠지? 흡기. 흡수이 나죠? 흡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 전화합니다. 야, 한글로 바꿔. 예. 호기를 다른 말로 숨을 내쉬니까 날숨이라고. 그 다음에 흡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안으로 들이마시니까 뭐라 그럴까? 들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호기, 흡기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날숨, 들숨 이렇게 됩니다. 이 호기라고 하는 것은 숨을 밖으로 내쉬는 거고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들숨은 안으로 들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호흡 운동, 다른 말로 숨쉬기 운동이라고 부르지. 그럼 우리가 이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폐의 부피, 이 안에 있는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고 수축 이완되면서 우리가 숨쉬기 운동을 하는데 이 폐 자체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근데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폐를 붙들고 있는 어떤 뼈가 있고 이 뼈의 간격이 넓어지고 좁아지면서 폐가 움직이는 좀 느껴지는 거예요.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폐는 신경도 없어요. 근데 폐가 아파요. 그런 건 없습니다. 폐는 안 아파요. 그래서 암 중에서도 폐암은 굉장히
늦게 발견돼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폐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아픈 거지 폐 자체가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육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 폐가 움직이는 것은 뭔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이거부터 한번 보자. 자, 이 호흡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에 의해서 일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숨을 빠르게 쉴 수도 있고 숨을 조금씩 멈출 수도 있어. 대뇌에 의해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호흡 운동은 무의식적으로 조절돼요. 잠잘 때도 숨은 쉬죠. 그렇죠? 이건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데 그럼 이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 중추가 어딜까? 연수야. 연수가 호흡 운동의 중추가 되는 거고요. 이 연수가 호흡 운동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하는 거. 이거는 무엇을 가지고 조절할까? 수단이 뭘까? 연수가 호흡 운동을 조절할 때 그 신호를 보내는 수단이 뭘까? 그 뉴런 중에서도 자율신경이죠. 그렇죠? 자율신경이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을 가지고서 호흡 운동을 빠르게 느리게 조절한다. 자율신경 뭔지 알죠? 자, 설명드릴게. 자,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몸의 내장 기관이 연결된 신경이야. 그러니까 주로 불수이근을 조절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내장 기관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뭘까? 교감과 부교감. 숏 앤 롱하고 롱 앤 숏 두 가지가 있죠. 한번 자 보자. 여기 중추가 있어요. 여기에 중추가 있고요. 이 우리 몸의 중추가 우리 몸의 기관을 조절한단 말이야. 기관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기관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추가 이제 간이나 연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내장 기관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신경이 자율신경이냐. 자율신경 종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 몇 글자? 두 글자. 부교감신경 몇 글자? 세 글자. 이게 뭔 뜻이냐면 교감신경은 숏 앤 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누런이 짧아요. 뒤에 있는 누런이 길어요. 이걸 절전 누런, 절후 누런이라고 불러요.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될까? 부교감 세 글자잖아. 길어요. 절전 누런이 길고 절후 누런이 짧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뭐야? 숏 앤 롱. 부교감 세 글자잖아. 롱 앤 숏이야. 차이가 더 나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나의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경이 좀 더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관이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다음에 다 배웠을 거야. 이쪽 신경절에서는 똑같이 뭐가 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된다. 근데 말단 부위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解되는 경우도 있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끝에 아세틸콜린이 분배냐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배에 따라서 이 기관이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얘가 업되냐 다운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 끝에 말단부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 기관이 업다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촉진되면 끝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주 기관이 촉진돼요. 뭔가 업돼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촉진돼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이제 밤늦게 한두 시에 이제 퇴근했겠지. 집을 쭉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나타났어. 그래서 칼을 내 목에 경동맥에 대고서 위협하는 거죠. 돈 다 내놔 하고 위협하고 있어. 그때 내 몸에서 나타난 증상이 바로 뭐야? 교감신경 촉진인 거야. 한번 볼까? 자, 교감신경 촉진돼서 여기에 있는 교감신경 촉진다 치자. 자,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위협하고 있어. 자, 심장박동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혈압 어떻게 될까? 높아지게 되지. 호흡수 증가하겠지. 동공 커지겠지. 심분비 억제되어 목에 칼이 경동맥 칼이 대고서 막 위협하는데 내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그 강도가 상당히 강할 거야. 그렇죠? 경동맥 갖다 대고 칼 위협하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야 이거 상대 잘못 골랐다 싶겠지. 그렇죠? 오히려 나한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강도가 너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왔더니 입술이 바싹바싹 타요. 그렇죠? 신분비 억제, 소화의 분비 억제된단 말이야. 이게 교감신경 촉진 효과야. 부교감은 어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때 복면을 쓴 강도가 감을 딱 벗어내보니까 내 친구야. 아유, 뭐 놀랬잖아. 걔가 막 칼을 웃는 거야. 막 놀랬지 않아 웃는 거야. 그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뭐야? 부교감신경이 촉진돼서 효과야.
물론 교감층 촉진할 수 있어요. 열받아갖고 그쵸? 얘 갑자기 폭발할 수 있겠지. 놀래고 된다면 좀 일반적으로 긴장이 확 풀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부교감층이 촉진됩니다. 자 이렇게 연수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호흡운동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호흡운동을 촉진하고 억제하는 것은 내 몸의 상태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면 내가 심한 운동을 했어? 내가 릴렉스 했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 몸의 호흡운동이 조절될 텐데 그럼 이 연수가 호흡운동을 빠르게 할 거야? 느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몸의 상태 중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그거 전에 설명했어요. 심장 박동 조절하는 거랑 똑같아. 뭐야? 그죠? 혈중 CO2. 혈중 CO2 농도를 보고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혈중 CO2 농도를 바로 호흡 운동의 자극원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피 속에 CO2가 너무 많으면 이 CO2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호흡 운동을 촉진해요. CO2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 운동을 억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혈중에 피 속에 있는 CO2의 농도를 보고서 내 몸의 호흡 운동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합니다. 그럼 내가 아주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 운동이 빨라지는 것은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몸속에 피 속에 CO2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걸 낮추기 위해서 호흡 운동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지. 이해됐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중 CO2 농도가 호흡 운동의 자극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호흡 운동의 중추가 어디야? 연수라는 곳이고 연수가 교감과 부교감 같은 자율신경을 통해서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까지. 자, 그 다음에 아주 쉬운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호흡기, 흡기, 들숨 날숨이 있고 숨을 밖으로 내쉬고 들이마시는데 이것은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요. 두 가지에 의해서 얘가 수축 이완합니다. 얘가 수축 또는 이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축 이완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갈비뼈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로막. 이 두 가지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호흡 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폐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폐에 이렇게 돼 있죠? 이 폐 자체는 근육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폐 쪽에 달라붙어 있는 뼈가 있어요. 뼈가 이렇게 있고 뼈가 이렇게 있고 이 뼈는 우리 무슨 뼈? 갈비뼈. 갈비뼈가 되고요. 다른 늑골이라고 늑골이라고 여기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막이 이렇게 하나 있죠. 이걸 말로 뭐라 불러? 옛날 말로 횡격막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말로는 가로막이라고 불러요. 가로막. 요즘에 가로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폐의 부피가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이걸 일단 시작을 하자. 자, 갈비뼈와 횡격막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호기와 흡제를 하게 되는데, 자, 호기 한번 보자. 호기. 자, 호기라고 하는 건 숨을 내쉬는 거야. 자, 숨을 내쉬는데 폐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게 뭐야? 갈비뼈. 이게 뭐야? 횡격막, 가로막이야. 자, 내가 숨을 들이마실 거야. 이렇게 되겠지. 숨 내쉴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호기와 흡기가 있는데 흡기는 안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고요. 흡기부터 한번 보자. 자, 공기를 들이마실 거야. 그러면 갈비뼈는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갈비뼈는 갈비뼈 업이 되겠죠? 갈비뼈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그쵸? 그러면 이 폐의 부피, 흉곽의 부피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겠지? 자, 여기서부터 잘 따져봐.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요. 그러면 폐 안의 부피가 증가해요. 안에 공기는 변하는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폐 안쪽의 압력이 높아질까 낮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치? 보려 보충에 대해서 낮아지게 돼요. 근데 얘가 낮아지는데 얼마만큼 낮아지냐면 공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기압 있죠? 대기압보다 더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대기압이 폐 안쪽의 압력보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기체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바로 뭐가 될 거예요? 반으로 들이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호기는 반대겠지. 호기는 갈비뼈가 있고요. 갈비뼈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로막은 어느 쪽으로? 가로막은 위쪽으로 올라가요. 짜고 되는 거겠지? 그래서 폐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폐의 부피가 감소해요. 그러면 폐의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렇죠? 무엇보다 더 커지게 될까? 그래서 대기압보다 더 커지게 될 거야.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기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높은 산꼭대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압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이 압력이 낮아져서 대기압보다 낮아져야 돼. 폐 안쪽에 압력이 낮아져야 되는데 높은 상태에 올라갔더니 대기압이 낮아졌어. 내가 이 폐 안쪽의 압력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대기압이 더 낮아. 그러면 숨을 쉴 수 있나 없나? 숨을 못 쉬는 거야. 높은 상태에 올라가서 숨을 못 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기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 흉강 안쪽, 폐 안쪽의 압력이 낮아져도 이 차이 별로 안 생긴다는 얘기야. 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야지 기체가 평하고 들어오게 될 텐데 압력 차이 별로 없으니까 이 차이가 여기서 기체가 작동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기와 흡기가 진행될 때 이 폐 안쪽의 압력과 대기 압력의 관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출입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체 출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체 출입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인데 이제 공수를 뭘 배울 거냐면 여기서 혈이 와요. CO2를 넘겨주고 얘가 산소를 받아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O2의 운반이에요. 자, 산소가 어떻게 운반되는가를 공부할 겁니다. 자, 산소가 운반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이 산소가 운반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운반된다? 적혈구. 그렇죠? 적혈구의 누구?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된다. 그 다음에 이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원반형으로 생겼고요. 네,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자, 요 적혈구 있죠? 요 적혈구는 원반형으로 생겼어요. 원반형으로 생겼고 무엇이 없다?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반형으로 생겼어. 가운데가 우폐였어. 핵이 없어진 부분에 가운데 우폐였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대단히 넓다라고 하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야. 얘는 뭘 함유하고 있어?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운반할 때는 이 철이 산소 결합 때 산화철이 되고 철이 되고 산화철이 되고 철이 되고 이렇게 철이 산소를 붙드는 좀 놔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산소 운반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바로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헤모글로빈 이렇게 있고요. 헤모글로빈이 네 분자의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 4개와 결합할 수 있게 되겠지. 그렇죠? 얘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 서로 분리된 형태고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모글로빈 산소 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이렇게 탁 결합하지 이걸 좀 무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포화라고 해요. 포화라고 그러고요. 근데 반대로 헤모글로빈이 산소 4분자 붙들고 있는데 평생 붙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풀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헤모글로빈 O2포가 헤모글로빈과 네 분자의 산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해리라고 해요. 해리라고 해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화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 몸에 어디에서 진행될까? 또한 저 폐에서 진행되겠지. 폐에서 진행될 거고 해리는 그렇죠. 어디? 우리 몸의 각 세포, 우리 몸의 각 세포를 뭐라 불러? 조직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해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밑작업 합니다. 자, 이렇게
폐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요. 바로 포화가 일어나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를 붙들고 있다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풀어준단 말이야. 이걸 해이라고 해요. 그럼 어디서 일어나? 조직세포에서 일어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바로 뭐냐면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폐 속에서는 왜 포화가 되고 조직세포에서는 해가 될까? 얘가 무슨 인공지능 프로세스를 갖고 있을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헤모글로빈의 특성상 폐의 환경에서는 포화되는 특징, 그 다음에 조직세포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해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헤모글로빈의 특성상 폐의 환경에서는 포화되는 특징은 조직세포의 환경에서는 해이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환경이라고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폐와 조직세포를 봤을 때 어느 쪽의 온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폐와 조직세포 중에서. 폐는 우리가 한 25도씨의 공기를 마시죠? 조직세포는 몇 도야? 36.5도. 그러면 누가 온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보자. 헤모글로빈은 온도가 낮으면 포화를 하고요. 아니, 온도가 낮으면 포화를 하고요. 온도가 높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해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 막 36도, 막 40도 올라가는 그 뜨거운 여름철에 농구 함께 뛰면 다 죽어요. 왜? 숨 못 쉬어서. 너무 숨차요. 왜? 포화가 잘 안 돼요. 너무 날씨가 덥게 돼요. 그렇죠? 맞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급격한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이 막 숨을 헐떡헐떡 쉬어요. 왜 그러냐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포화가 안 돼요. 해진이 잘 되는데 포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은 바로 폐와 조직세포의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포화되고 해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포화가 잘 되냐? 즉 폐의 환경. 어떤 조건에서 해가 잘 되냐? 바로 조직세포 같은 환경에서 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폐의 환경이 포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조직세포의 환경이 바로 해의 조건이 되는 거야. 이건 조금 이따 연구시킬게요. 먼저 이거 말고 잠깐 다른 데로 세 따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여기 외호흡, 내호흡, 세포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걸 정리하고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흡의 종류 한번 보자. 자, 호흡의 종류를 그렸습니다. 정말 이게 이게 뭐야 막 그런데 요 그림은 사실은 이런 그림 책이 없어요. 제가 고민 끝에 제가 만들었는데 자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어요. 자 심장이 있고 위에 그린 거 있죠? 요게 폐포입니다. 폐포고 요게 뭘까? 혈관이야. 얘는 뭘까? 조직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먼저 내가 숨을 들이마셨어. 아까 이야기했던 흡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산소가 들어오겠죠. 산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분압 차이의 확산. 산소의 분압이 여기 높아. 폐포 쪽이 모세혈관 그래서 확산되어서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겠지. 혈액으로. 그러면 헤모글로빈 단백질에 의해서 산소가 운반됩니다. 산소가 이렇게 운반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고요. 이렇게 와서 조직세포에 이르게 되겠지. 그러면 이 조직세포에 이런 산소가 다시 이쪽이 고농도 이쪽이 저농도야. 분압이 높고 이게 분압이 낮아요. 그래서 분압체의 확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조직세포로 들어오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소화 과정을 통해서 흡수한 포도당과 산소 결합해. 그래서 내가 원하던 에너지를 생성해. 그러면 이 포도당을 산소 결합해서 분해했으니까 여기서 생긴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겠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물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자, 쫓아와요. 자, 그 다음에
CO2의 분압이 여기는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분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CO2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지. 혈관으로 다시 빠져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혈액에 섞여서 CO2가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2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동하겠지. 자, CO2가 다시 폐포 쪽으로 도착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이 분압이 높고 이쪽이 분압이 낮으니까 CO2가 이렇게 확산되겠죠. 호흡하고 숨을 내쉬겠지. 이렇게요. 이렇게. 요 과정입니다. 그렇죠? 요 과정인데 여기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이렇게 벌어지겠지. 이 과정을 바로 외호흡이라고 해요. 기억하자. 외호흡은 바로 뭐야?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 과정을 바로 외호흡이라고 해요. 그럼 내호흡은 뭔데? 여기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뇌를 바로 내호흡이라고. 내호흡. 그 다음에 이 조직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산소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할까? 세포 호흡이라고. 세포 호흡이라고. 그래서 외호흡, 내호흡, 세포. 자, 정리했죠? 맞죠? 결국은 이 외호흡과 내호흡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그 다음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 과정을 바로 외호흡,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우리 사람이 왜 외호흡과 내호흡을 할까? 조직세포 내에서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결국 외호흡과 내호흡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진정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세포 호흡 과정이 진정한 호흡이다. 그 다음에 외호흡과 내호흡은 기체 교환을 통해서 이 세포호흡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외호흡과 내호흡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이쪽으로 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자, 그럼 여기서 외우지 마.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무섭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슨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요. 여기서 집중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은 나중에 시험 때 해야지. 이거 왜잘 암기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암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덤빌 거야.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보자. 자, 먼저 이 과정에서 산소의 분압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산소의 분압 비교하면 산소의 분압이 가장 높은 곳은 어느 곳일까요? 폐가 제일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에서 저로 가니까 이동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쪽을 건네진다는 얘기는 이쪽이 산소의 분압이 어떻다는 얘기야. 가장 낮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산소의 분압을 비교하면 폐포가 있고 모세혈관이 있고 조직세포가 있다면 폐포 쪽이 가장 높고 모세혈관, 조직세포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지. 근데 반대로 CO2의 분압을 보면 폐포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를 비교하면 CO2 분압 어디가 제일 높을까? 조직세포. 그렇지, 조직세포가 높아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CO2가 이렇게 건너가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숨쉬기 할 때 숨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호기와 흡기가 있어요. 호기, 흡기가 있어. 그럼 내가 숨을 들이마실 거야. 들이마셨어. 자,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산소가 들어오지. 그럼 여기가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겠지. 무엇보다? 모세혈관보다. 좀 산소가 되니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혈관 쪽에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겠지. 무엇보다? 여기보다.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흡기가 일어날 때,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흡기가 일어날 때는 바로 요 과정이 일어나요. 요게 일어나는 거야. 산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산소의 기체 교환은 내가 뭐 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흡기 때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숨을 내쉬어보자. 오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 CO2를 내뱉으니까 이쪽에 CO2 분압이 낮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CO2 건너가겠지. 그럼 이쪽에 모세관에 있는 CO2가 건너갔으니까 이 혈관 쪽에 CO2 분압이 낮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CO2가 건너온다. 그치? 그래서 이 CO2의 기체 교환 과정은 내가 숨을 밖으로 내쉴 때 날숨 과정에서 이 CO2가 이동하는 과정은 내가 숨을 밖으로 내쉬는 날숨 과정에서 CO2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 교환과 CO2 교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내쉴 때 산소, CO2가 번갈아가면서 기체가 교환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바꿔보자. 보통 이제 내가 수업을 할 때
이제 이런 디테일에서 이제 아이들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어떤 아이는 오 진짜 그러네 라고 치고 있고 어떤 친구는 마치 처음 보듯이 굉장히 신기한 걸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한번 보자. 내가 신도한테 그렸습니다. 신도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파이프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파이프가 있고 여기에 파이프가 있고 여기에 파이프가 있단 말이야. 그럼 파이프 이름만 한번 해보자. 자 이쪽에 얘는 산소가 많은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요 파이프는 요거 뭘까? 폐? 정맥이 되겠죠. 폐 정맥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폐 동맥이 되는 거야. 아니 뭐야? 대동맥이죠. 그러니까 대동맥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될까? 대정맥이 되겠지. 얘는 더 대정맥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될 거야? 대동맥이 되는 거지. 그렇죠? 심장의 구조와 연결시켜서 있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심장의 구조를 만들 때 내 걸 만들었으면 이 구조가 탁탁탁 눈에 보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게 뭔 소리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뭐 이렇게 하겠죠. 네.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라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되면 이 교시 없겠죠. 다른 교시로 옮겨가겠죠. 그렇죠? 뭐든지 모르네? 분교사 성질에 따라서 반배치 새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멤버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여권 옮겨갈 수 있고 여권에 있는 멤버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예. 아마 지각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채점 하고 나면 이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외호흡이 뭐고 내호흡이 뭐고 세포호흡이 뭔가 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포호흡을 좀 정리한다면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진행되는 방식으로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거죠. 분해시켜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그리고 외호흡과 내호흡은 이러한 세포호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외호흡 앤드 내호흡입니다. 됐죠? 다시 이쪽으로 봅니다. 자,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산소의 운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산소의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거. 산소가 폐포 쪽에서 혈관으로 가서 혈관 따라서 주위에서 운반되는데 이때 과연 이 산소가 어떻게 운반되는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운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옮겨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잡는 걸 바로 뭐라 불러? 포화라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야? 포화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야? 해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바로 이 조직세포 대비 폐의 환경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포화가 되고요. 또는 폐의 환경 대비 조직세포가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해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정리.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 보자. 자 어떤 조건에서 헤모글로빈이 잘 포화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냐면 조직세포에 대비 폐가 가지고 있는 환경, 폐의 환경이 바로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따져보자. 너 암기하는 거 아니야?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따지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근데 그걸 원리를 보이면 암기게 되는 거고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어. 자 포화 조건 크게 네 가지. 첫 번째, 산소의 분압. 그 다음에 CO2 분압. 이건 농도입니다. 분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pH. 요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포화될까? 해리될까? 포화가 우선이야? 해리가 우선이야? 라고 하는 결정됩니다. 암기하냐? 자, 헤모글로빈 포화 조건. 첫 번째, 산소의 분압이 어떻게 될까? 산소가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산소가 많아야 포화가 잘 될까? 산소가 적어야 포화가 될까? 그렇지. 산소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산소가 많아야 되는 거고요. 산소가 없으면 포가 안 되죠. 산소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럼 산소가 많다. 산소의 분압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산소의 분압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가 되고 여기 해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CO2 분압은 어떨까? 반대겠죠. CO2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CO2 분압이 낮고 이쪽은 CO2 분압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포가 되고 여기서 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 온도 봐봐. 온도.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이 중에서 30%는 우리가 쓰고요. 나머지 70%는 열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비 진행되는 이 조세포는 폐포에 비해서 온도가 어떨까? 높아요. 그러면 뭐야?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낮을수록 그렇죠? 그럴수록 포가 잘 돼요. 우리가 선선한 날씨에서 숨쉬기 좋지 막 37도 막 온도가 막 폭염이 쏟아질 때 벌써 숨쉬기 좋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포가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pH 해리가 뭐? 이별하다. 해할 때 해는 용이하다 할 때 해자고요. 이자는 이별하다 할 때 이자. 분리된다. 예, 찢어지는 거죠. 예, 깨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 pH 한번 볼 거야. 이것도 암기하지 마라. 자, 이거 잠깐 좀 봅시다. 누가 여기서 영어를 되게 잘하지? 그래. 그러면 물어볼게요.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영어로 뭐라 그러죠? pH. 오, 그렇지.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pH가 됩니다. pH가 되고 이 pH는 나중에 확실히 배우겠지. H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로 붙인 거예요. 빼기 10g 아닙니다. 마이너스 로그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으면 pH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 로그 붙였으니까 낮아지는 거겠지? 그다음 반대로 H 플러스의 농도가 적게 되면 pH가 높아지는 거야. 그렇지? 이거 알고 있죠? 전에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 pH하고요 CO2하고는 똑같은 뜻이에요. 볼까? CO2가 물에 녹죠.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탄산이 되고 이 탄산이 물속에서 이온화되면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 이온화돼요. H 플러스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CO2가 물에 녹으면. CO2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생성해요. 그래서 얘는 산성이야. 그래서 CO2가 물에 녹았을 때 우린 이 산을 바로 탄산이라고 해요. 탄산이라고. 그러면 CO2가 많으면 물속에 녹아있는 H 플러스의 양도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CO2 양이 많아지게 되면 H 플러스 양도 많아지는 거고요. H 플러스 양이 많아진 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 pH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CO2 분압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이것은 결국 H 플러스의 입자수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뜻이니까. 그럼 H 플러스가 줄어드니까 pH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나 어떤 거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CO2가 적어요라는 얘기는 H 플러스가 풍밖에 없어요. pH가 높아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입니다. 포화 조건. 그럼 선생님, 해리 조건은요? 해리 조건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 반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울 때 선생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다이렉트 수익을 놓진 않아요. 헤모글로빈의 포화 조건 쓰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래프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O2 분압입니다. O2 분압이고 여기가 포화도예요. 자, 포화도고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 곡선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소 분압에 따라서 포화도가 어떻게 바뀌냐는데 헤모글로빈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포화됐건 해리 됐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쪽 그래프가 포화도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00이 되겠지? 그럼 이쪽에다가도 Y축 하나 더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해리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게 포화도고 이게 해리도면 숫자의 배치가 어떻게 될까? 반대로 돼야 돼요. 여기가 0이고 100이면 여기가 뭐니까 0이 되고 여기가 10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포화도가 70이야. 그럼 해리도 얼마가 될 거야? 30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산소의 분담이 높을수록 포화도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산소의 부담이 높을 때는 포화도가 95, 해리도는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산소의 부담이 낮으면 포화도 30, 해리도 70이 되겠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동맥과 정맥을 비교했을 때 산소의 부담이 어느 정도 높아? 동맥이 높지.
맞잖아. 그쵸?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진짜 맞아요. 봅시다. 잘 봐요. 이쪽에 산소 불암이 높아요. 그러면 동맥일 때 산소 불암이 이만큼이다 치자. 이게 동맥이야. 동맥이야. 동맥일 때 산소 불암이 이만큼이면 포화도가 얼마큼이냐면 이만큼이야. 여기가 포화도야. 자, 정맥은 어떻게 될까? 정맥은 산소 불암이 어떨까? 낮겠지. 여기가 정맥을 가져가자. 그러면 포화도가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럼 우리가 혈액이 동맥과 정맥을 오가면서 포화도가 95, 70, 95, 70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혈액을 운반할 수 있는 양은 요만큼 운반할 수 있겠지. 이것이 바로 O2 운반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의 산소 분압의 차이만큼 산소의 포화도가 차이가 생기는 거고, 요거 차이만큼 우리가 산소 운반할 수 있겠지. 그렇죠? 동맥에서는 산소 이만큼 붙고 있고, 정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 분압이 낮아지니까 요거밖에 붙지 못하니까 요거 차이 나는 것만큼 풀어주겠지. 또 가서 어떻게 될까? 다시 결합하고 풀어주고, 결합하고 풀어주고, 결합하고 풀어주고, 요만큼 산소 운반할 수 있겠지. 맞죠?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살짝 이해가 안 간다고요? 다시 한번 보자. 이걸 해야지 그 다음 걸 하는데. 자, 보자. 동맥과 정맥을 비교했을 때 동맥은 산소 분압이 높죠. 정맥은 산소 분압이 낮죠. 자, 동맥은 산소 분압이 이만큼이나 치자. 그럼 동맥에서는 포화도가 얼마큼이냐면 이만큼 포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100개 중에서 95개가 포화된다 가져가자. 근데 정맥은 상대적으로 분압이 낮죠? 산소 분압이? 그러면 100개 중에서 70개 정도가 포화된다 치자. 그러면 95개가 포화돼서 정맥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70개밖에 포화 안 되니까 나머지 25개가 됩니다. 풀어주는 거야. 헬이 됩니다. 그렇죠? 헬이가 되어서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해 줄 수 있겠지.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한 거야. 자, 높은 산꼭대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꼭대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 분압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더 벌어질까? 더 좁아질까?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 올라가게 되면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산소를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까 이 동맥 쪽에서 산소의 분압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고산지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왜 얘는 이제 평지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 고산지대 올라가게 되면 산소 분압이 더 낮아지니까 고산지대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 운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아, 숨쉬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숨쉬기 힘든 게 아니라 몸이 많이 피곤하신 거죠. 안 자는 거. 아야,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렇죠? 많이 피곤하죠. 네? 많이 피곤하죠. 쌤, 저 세수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힘들합니다. 서서 하는데 어떡해요. 아, 하긴 너무 피곤하면요 서서도 자요.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자요. 진짜로 걸어가면서도 자요. 걸어가면서. 저도 걸어가면서 잔 적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니요, 잠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자요. 목유병 같은 거. 그러니까 자면서 걷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자요. 그거는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군대 가면, 네, 군대 가면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군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러면서 진짜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갖고. 그리고 서서 있다가 존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몇 번 해봤거든. 총을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졸죠. 순간적으로 다리 힘이 풀려요.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도 놀라요. 혼자 스스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순간 풀리는데.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어디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네. 자, 요거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 요다 그립니다. 자, 산소 포화곡선을 그립니다. 자, 포화곡선을 그리고요. 여기가 포화도예요. 여기가 O2 분압입니다. 자, 영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시켜요. 근데 문제를 물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 하면 되겠죠. 야, 이거 써봐 이러지 않겠지. 너무 직설적이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 별로 통하지 않아요. 돌려서 적용을 시키는 문제죠. 그렇죠?
A, B, C로 주는 거죠. 그럼 이 A, B, C 그래프 중에서 산소에 대한 운반 능력, 그러니까 포화 능력이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예요? A가 제일 높죠. 그렇죠? A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겠지. 한번 뒤틀어서 자 CO2 분압을 A, B, C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A, B, C에 대소관계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pH도 A, B, C에 대소관계를 보겠지. 그렇죠? 선생님 똑같은 문제잖아요. 아까 봤는데 이렇게 다이렉트 놓게 되면 아이들이 암기한 친구들이 바로바로 탁탁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 줘서 여기 A, B, C에서 CO2 분압, 온도, pH에 대소관계 다시 배워라고 한다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서 1번 탈락자 됩니다.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몰라요. 이렇게 물으면 바로 답을 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지?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정답들이 좀 떨어집니다. 자, 똑같은 문제야.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자, CO2 분압 비교해보면 CO2 분압이 높을수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C가 제일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CO2 분압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C가 제일 높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도가 떨어져요. 그럼 얘가 제일 시원하겠지. 이렇게 되겠지. 네. pH가 어떻게 될까? 반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배울 때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지금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체입니다. 산소 운반해주고 주로 이제 철이 포함되는데 이 헤모글로빈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헤모글로빈의 종류가 헤모글로빈 A라고 하는 것도 있고 헤모글로빈 F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A와 헤모글로빈 F가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단백질 구조 설명할 때 4차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여기 사슬이 폴리페타이드 사슬이 4개로 되어 있는데 헤모글로빈 A는 알파 사슬 2개, 베타 사슬 2개로 되어 있고요. 헤모글로빈 F라고 하는 것은 알파 사슬 2개, 감마 사슬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산소 운반체인데 그 구조에 따라서 A와 F를 구분할 수 있고 이 A와 F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A는 어덜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에요. F는 뱃속에 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태아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은 별도예요. 우리랑 달라. 얘는 헤모글로빈 F라 표현.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성인들, 우리처럼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고요. 헤모글로빈 F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헤모글로빈 F입니다. 그러면 뱃속에 존재하는 태아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과 다를까? 좀 달라요. 일단 구조 자체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좀 달라요. 산소 포화 능력이 좀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내 뱃속에 애가 있다고 치자.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있지는 않아요. 여기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추위를 안 타고 많은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저장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이 다 부러워하는 에너지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다 뱃속에 태아가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내가 자꾸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러우면 따라하시든가. 아무튼 야 여기 이제 뱃속에 태아가 있다 가정하자. 그럼 내가 숨을 들이마셔요. 숨을 들이마시고 정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얘한테 줄까? 아니에요. 엄마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쓴 다음에 혈액 일부가 얘한테 가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피를 얘한테 줬기 때문에 뱃속에 태아한테 가는 혈액은 산소의 분압이 높다, 산소의 분압이 낮다. 산소의 분압이 낮은 혈액이 얘한테 공급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태아는 뭔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그려볼게요. 여기가 포화도입니다. 포화도고 여기가 O2 분압이야. 일반적으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 A는 커브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산소의 분압이 이만큼이다 가져간다면 산소의 분압이 이만큼이다 가져간다면 이만큼의 산소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맥 쪽에서는 산소 분압이 낮아지니까 포화도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엄마는 이만큼의
기체를 교환할 수 있겠지. 산소 운반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이한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산소 그다음에 높은 혈액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다 쓰고 남은 산소 그다음에 매우 떨어진 이 피를 아이한테 준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아이가 엄마와 똑같은 헤모글로빈 A를 갖고 있다면 이거 어디다 써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헤모글로빈보다 좀 더 산소 포화도가 높은 산소를 잘 받을 수 있는 별도의 헤모글로빈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헤모글로빈 F고요. 그 헤모글로빈 F는 이런 구조가 적혀있어요. 이렇게. 요게 헤모글로빈 F야. 자 그럼 보자. 엄마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사용했어요. 아이한테 줄 때는 산소 분할이 매우 떨어진 혈액을 준단 말이야.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헤모글로빈 A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헤모글로빈 F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소 분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엄마와 비슷한 산소 포화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정맥주를 보게 되면 산소 분할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엄마와 비슷한 산소 운반 능력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F와 헤모글로빈 A를 봤을 때 이 헤모글로빈 F의 포화 능력은 타고나다. 그래서 엄마가 쓰고 남은 피를 아이가 받아도 아이가 그 산소 분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 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태어난 후에는 헤모글로빈 F는 거의 남아있지 않겠죠. 헤모글로빈 A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전 단백질 설명할 때 잠깐 지나가서 마무리를 했어요.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여기 어떤 친구를 볼까? 어디 보자. 예, 제 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근육이 있습니다. 이 친구 많이 도움하시는군요. 자 여기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근육에서 에너지 만들고 팔다리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주 심한 운동을 해요.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소 공급하지만 그 산소가 충분치 않아. 그럼 여기 이 근육에서 그러죠. 야 빨리 산소 빨리 좀 보내 하고 명령 주겠죠. 그럼 연수가 야 빨리 보내 하고 이 연수가 명령을 주는데도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소 공급하지만 그 산소가 충분치 않아. 그러면 이 근육 내에서는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영향을 맞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에너지 안 만들 거야? 아니야. 내가 빨리 팔들 움직여야 돼.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근육 속에 산소를 저장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육 속에. 그래서 그 단백질이 산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확 풀어줘요. 그 단백질을 지나가는 말을 뭐라 그랬는데? 헤모글로빈 아니에요. 3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미오글로빈 들어갔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거야?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미오글로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미오글로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오글로빈인데 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 속에 저장된 산소의 저장체인데 이게 O2 저장체입니다. O2 저장체고 필요할 때 내가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우리 근육한테 산소 공급해줘요. 미오글로빈. 얘는 근육에 줘요. 근데 그래서 이게 되면 이렇게 S자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기억자한테 꺾여 있잖아.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근육에 있는 산소의 분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게 되면 얘는 한꺼번에 분해되면서 산소를 해지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해지해서 근육한테 산소를 공급을 해주겠죠. 이해되십니까? 저게 네. 이게 눈에 초점이 이상한가? 나 분명히 너를 보고 하는데 얘는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 눈이 이상한가? 내 눈이 이상한가? 그런지. 자, 그래서 헤모글로빈 A와 F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 몇 분에 끝나는 거죠? 20분. 아직 시간 충분하죠? 네, 좋습니다. 물 마시고. 목말라. 진도 열심히 빼신 것 같습니다. 네? 이틀을 더 가야죠. 예. 충분히 그걸 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추위에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저 그러면 저기 너가 가서 좀 해요. 에어컨.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한 명씩 한다. 한 명씩 다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네. 형 저기 얘가 뭐 에어컨 들어가는 기분은 이게 그 네가 하세요. 에어컨. 제가 혼자
빨리 가. 아, 그다 빠진다가 빨리 가봐. 난 그냥 몰라. 난 지도 나갈 거야. 나 지도 나갈 거야. 자, 나가. 근데 아까 형 뭐 저기 아까 뭐라 그랬잖아. 옆에 갔다 와야지. 갈 때는 가. 예. 난 그 사이에 빠르게 진도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갔을 때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 올라가게 되면 이 높은 산지 같은 경우는 산소의 분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렇죠? 대기압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고산지대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적응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과정은 적혈구 수치가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네, 적혈구 수치가 많아집니다. 적혈구 수치가 높아진 거고 이 적혈구 수치가 많아진 것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호르몬 분비입니다. 호르몬이 특성형 표현하니까 우리 몸에 EPO라는 호르몬이 있다. EPO라는 호르몬이 있고 얘는 콩팥에도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적혈구 생성 촉진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비되면 적혈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높은 고산지대 올라가게 되면 빨리 산소를 빨리 운반하기 위해서 적혈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빨리 들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름은 몰라줘요. 자, 2,3-DPG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2,3-DPG는 약품이니까 몰라줘. 그냥 DPG라는 물질이야. 그냥 이름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이포스페이트 글리세릭 에시드라고 그래서 뭐 이인산 글리세르산 뭐 이렇게 표현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원리가 중요한 거야. 이런 거에 농도가 증가되는 것이 있어요. 얘는 주로 약품이야. 약품. 그래서 고산 왜 또 뭐 있어요? 말씀하시지. 얘는 고산지대 치료제로 쓰이는 약입니다. 그럼 이 치료제가 어떻게 해서 치료하는지 그 원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심으로 된다는 거야. 제심. 또 있어? 뭐야? 아이씨. 혹시 밖에 있는 애들끼리 약속한 거 아니야? 내가 들어가. 내가 들어갈게. 줄서 들어온 거 아니야? 없어? 없지 이제. 진짜 없지? 그래서 요거는 제심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심으로. 그럼 우리가 높은 산지에 올라가게 되면 왜 우리가 산소 운반 제대로 안 되나 한번 보자. 아까 내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거 뻥입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4개를 붙들어서 4개 풀어주고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4개를 붙들고 4개 풀어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뭐야?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4개를 붙들고 4개를 전부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평지한 거 보자. 평지에 있다 치자. 자, 평지에 있을 때는 요 헤모글로빈이 산소 4개를 붙들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4개의 산소와 결합하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O2포가 됩니다. 이렇게 O2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포화된 거지. 얘가 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 공급해줄 때 이 산소 4개가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 풀어지지 않고요. 얘가 헤모글로빈 O2가 되고 산소를 2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공급해줄 산소는 몇 개야? 2개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다시 가서 2개 붙들고서 다시 또 2개 풀어주고 2개 붙들고 2개 풀어주고 2개 붙들고 2개 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우리 몸에서 어떤 거죠? 이게 진행되는 거야. 어디에서? 평지에서. 그렇죠? 평지에서. 근데 고산지대에 올라가다 진짜 높은 상태에 올라가다. 자,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산소를 3개밖에 붙이지 못해요. 이렇게밖에 붙이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아무개 붙이지 못하고
세 개밖에 붙지 못해. 그러면 얘가 풀어지는데 세 개 중에서 두 개 풀어줄까? 아니요. 헤모글로빈을 두 개 가지고 있고 산소를 몇 개만 풀어줍니다. 하나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있을 때는 얘가 한 번 할 때마다 산소를 두 개로 운반할 수 있는데 고산지대에서는 산소의 그만 떨어지니까 산소를 하나씩밖에 옮겨주지 못합니다. 산소의 운반 효율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막 순차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적응할 때 이 고산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혈구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밖에 만약에 운반하지 못해? 그럼 평지에서는 100개의 적혈구가 한 번에 할 때마다 두 개씩 운반을 다. 그러면 얘는 하나씩밖에 운반하지 못하니까 야 적혈구 수치를 몇 배? 2배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하나씩 운반하는 놈이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똑같은 양의 산소 운반할 수가 있겠지. 이것이 바로 뭐야? 적혈구의 수치 운반을 적혈구의 수치를 증가해서 산소의 운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씩 운반하던 놈이 하나씩밖에 운반하지 못해. 그러면 적혈구 수치를 몇 배로? 두 배로 증가시켜. 그러면 똑같은 양의 개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적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 적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거는 내가 고산지대 가자마자 막 갑자기 적혈구가 막 뿜어나서 적혈구 수치가 늘어날까? 단시간에 되진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적은 가족을 통해서 적혈구 수치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몇 날 며칠에 순간적으로 되진 않아. 오랜 기간에 걸리는데 그럼 반대로 단시간에 되는 방법 없어요? 이게 바로 고산지대 고산병 치료제야. 그럼 얘는 대체 어떻게 해서 고산병 치료할 수 있냐면 얘는 O2 해리도를 증가시키는 약품이에요. 해리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해리도. 그러니까 포화를 잘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렇지만 잘 해리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자,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랬어. 자, 2, 3, DPG라고 하는 약인데 이게 고산병 치료제야. 치료제인데 얘는 역할이 뭐야? 산소 해리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헤모글로빈 O2가 3개만 결합했어요. 그렇죠? 그럼 원래 정상적이라면 하나밖에 놔주고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야? 해리도를 증가시켜. 이 약을 먹었어. 그럼 얘가 헤모글로빈이 산소 하나 붙고 두 개가 해리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평지에 있을 때 산소를 두 개를 옮겨주는 거와 똑같이 산소를 두 개를 옮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리도를 증가시켜서 고산병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는 약을 먹게 되면 해리도가 증가되고 해리도가 증가되니까 산소 운반의 효율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씹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오랜만인가요? 나도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진도는 끝? 아니요, 더 나가야죠. 지금 푹 나가야죠. 천천히 하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진도를 몇 장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꼭 끝낼 판이에요. 이거. 아우, 그럴까요? 그럼 안 된다. 아니죠. 네, 지금 누르죠. 자, 지금 어디 설명이냐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시험 통과가 좀 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다고요? 있어요. 나대지 마시고. 자, 페이지 81페이지 봅니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CO2의 운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했고, 산소 운반 과정을 설명했고, CO2 운반 과정이 나왔는데, 이 CO2 운반 과정은 산소 운반 과정에 비해서 100만 배 정도 어려워요. 이게 예전에는 CO2 운반 과정이 생명과학 2에 있었어요. 생명과학 1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난리치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생명과학 1에서 빼. 그래서 이 CO2 운반 과정은 생명과학 1에서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CO2 운반 과정을 배우지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쵸? 우리는 배워야죠. 그렇죠? 예, 배워야지. 네. 어이가 살짝 없네. 어이가 없어요? 나도요. 내 개인적인 생각도 이 CO2 운반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게 중학교 개념으로는 시옷 운반 과정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화학적인 개념도 좀 필요하고요.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좀 필요하고요. 염의 가수분해라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막 이런 부분이 다 농축돼 있어야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나요? 네, 시옷 운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없이 시옷 운반 과정을 배우게 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해봅시다. 우리 한숨 쉬니까 형 한숨 안 쉬었어. 누가 한숨 쉰것 같은데? 저는 아니. 아닙니까? 누구니까 이렇게 멋지게 한숨 쉬는 거야? 자, CO2 운반 과정 한번 보자. 자, CO2 운반 과정. 산소 운반 과정 다 설명 드렸고요. 산소 운반 과정 다 설명 드렸고, 그다음에 CO2 운반 과정인데, 자, CO2가 운반되는 방향은 우리 몸에 어디에서 운반되죠? 조직세포에서, 그렇죠? 조직세포 쪽에서 폐 쪽으로 이렇게 운반될 거야. 그렇죠? 정맥혈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운반될 거야. 이 CO2가 운반되는 것은 산소가 운반되는 과정이랑 좀 사뭇 달라요. 산소가 운반되는 것은 묻고 따지도 않고 그냥 헤모글로빈이 냈다 결합해서 운반시킨다는 거죠.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결합해서 운반한단 말이야. 근데 CO2는 산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물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소는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간에 pH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CO2는 혈전이 녹으면 산성이 돼요. 그렇죠? 산성이 되면 pH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pH가 낮아지게 되면 포화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 CO2 운반할 때 에너지를 냈다 혈장이 녹여서 운반하게 되면 pH가 떨어져서 나중에 포화가 안 돼요. 혈액 한번 순환 딱 하고 나서 장렬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죠. 그렇죠? 포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 CO2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혈장에 녹여서 운반할 수가 없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운반됩니다. 그래서 CO2가 운반되는 과정이 모두 세 가지 코스로 운반돼요. 세 가지 운반되고요. 첫 번째 운반되는 코스는요. 자, 첫 번째는 혈장에 CO2가 녹습니다. 혈장에 용해가 녹습니다. 그럼 CO2가 물에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pH가 떨어지겠죠. 탄산이 돼요. CO2가 혈장에 녹으면요. 어머나 탄산이 돼요. 턱 속에 이렇게. 그러면 피가 톡 쏘. 그럼 그 드라큘라가 피부 먹을 때 그 톡 쏘는 맛을 즐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CO2는 무극성 기체이기 때문에 잘 물에 녹지 않아요. 녹지 않는데 산소에 비해서 CO2 그나마 좀 잘 녹아요. 약 한 5% 자연적인 상태에서 5% 정도가 이렇게 녹습니다. 5% 정도가 녹아요. 그래서 pH가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약간 좀 떨어져요. 두 번째, 헤모글로빈과 격합니다. 헤모글로빈 격합. 그러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주된 임무야. 근데 CO2 운반에도 관여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산소를 운반할 때는 한 번 운반할 때 산소 4개를 운반해요. 근데 CO2는 하나밖에 운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의 주업이라면 CO2 운반하는 것은 거의 알바 수준이에요. 헤모글로빈이 CO2 하나를 결합합니다. 헤모글로빈이 CO2 하나를 결합해서 헤모글로빈 CO2의 형태로 CO2 운반해요. 이것이 퍼센트 따지자면 한 25% 돼요. 25%가.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운반하냐? 이 나머지 70%는 어떤 점을 고민했냐면 CO2를 운반할 때 pH가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안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이 pH가 떨어졌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머지 70% 운반할 때 CO2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문제가 심하게 돼요. 피 한 바퀴 돌고 이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pH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CO2를 운반할 것인가가 바로 관건인데 어떻게 운반하냐면 나머지 70%의 CO2가 적혈구 속에서 용해가 돼. 녹는다고?
적혈구 속에서 녹아. 그럼 적혈구의 pH가 떨어지겠네요?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안 떨어져요. 그게 키포인트야. 그게.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게 되면 과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과호흡이 어떤 건지 알지? 숨을 너무 많이 쉬어서 숨을 못 쉬어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숨쉬기 운동을 할 때 호흡 운동의 자본이 바로 뭐야? 혈중 CO2 농도야. 근데 반대로 숨을 너무 많이 쉬었죠? 숨을 많이 쉬게 되면 피 속에 CO2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우리 연주에서 야, 숨 쉴 필요 없어. 쉬어. 이렇게 명령 줘요. 숨 못 쉬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비행기 안에서 멋진 주인공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비행기 안에 어떤 납치범이 총을 들고 막 설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심각한 사람은 그 충격 먹어서 막 숨을 못 쉬어. 그때 주인공이 탁 뛰어나가죠. 뛰어나가서 무엇을 준비하지? 그 과호 환자가 숨 못 쉬어. 숨 못 쉬어. 저 검은 비닐봉지 준비했어. 검은 비닐봉지 준비해서 머리 씌울까? 그럼 진짜 죽는 거야. 앞에다 이렇게 씌웁니다. 앞에다 씌워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그러면 막 처음에 막 이러다가 나중에 호흡이 진정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숨 못 쉬는 이유가 뭐냐면 피 속에 CO2 농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CO2 농도가 낮으면 우리가 숨 못 쉬어요. 그래서 CO2 농도 높이기 위해서 검을 비닐봉지에 씌워서 천천히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CO2의 농도를 마신 CO2를 다시 마셔서 체내 CO2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쉬면 진짜 죽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영화가 망하겠죠? 주인공이 누군가를 약한 사람을 살린 것이야. 죽였어, 그치? 예, 그 철장 대치고요. 그런 영화가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호흡이 왜 일어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과정을 이해하게 돼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2심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적혈구 속에서 용해가 돼요. 적혈구 용해된 다음에 HCO3- 탄산수 이온이죠. 탄산수 이온의 형태로 혈장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것이 약 70%예요. 70%. 좀 전에 전화벨 울렸죠? 오, 우리 반에도 친구가 있는 애가 있나? 친구한테 전화 보면 애겠어요? 난 다 친구 없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한테 친구가 있네요? 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신동이 엄청. 없네? 친구 없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 친구가 있네? 또 올렸다. 그럼 스펜더나 갑니다. 그치? 자,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하자.